전격 인터뷰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질문을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걸 두고 여당은 물론이고요.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배 의원님,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 잘했다고 보십니까? 잘 못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 계엄과 탄핵의 트라우마에서 좀 헤쳐나오려고 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시기 전에 저에게 물어봤다면은 말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면회 소식을 나중에 아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런 단어까지 씁니다. 야수꾼이 신사 참배에 빗대서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네. 장 대표도 이런 비판 그리고 당내 반발까지도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왜 면회를 강행했을 거라 보십니까? 네, 정치는 약속이 중요한데요. 장 대표가 당대표 선거 전에 당원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본인은 인간적인 예의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네. 약속한 거 좀 털고 나갈 건 털고 나가고,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털 건 털려는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네. 시점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장 대표가 면회함으로써 야당의 무대인 국정감사 이점을 지금 야당의 무대인 국정감사 이점을 국민의힘이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오히려 여당에 빌미를 줬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난으로부터 좀 자유로웠을 거다라는 본인이 생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감은 국감대로 가는 거고, 이거는 이것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더 큰 뉴스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면서 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당에서 이렇게 위헌정당 해산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정치 공세고 지금 사법부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사법 개혁을 통해서 뭉개려고 하고 있고 언론도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서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제1야당 정도일 텐데 이번에 위헌 정당 해산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해체해갖고 절대 권력으로 가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정당 해산이라는 게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로서 생긴 건데 네. 사실 지난번에 진보당도 해산이 됐을 때 이게 요건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제기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되는데 정당 해산이 가능하려면은 위헌적인 목적이 당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직적 지속적 활동을 해야 되고 네. 현재 구체적으로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현실적 위해를 할 가능성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어느 법조인을 놓고 물어봐도 이것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고 그야말로 정치적인 공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혹자는 그래 그렇게 해서 한번 차라리 걸어봐라 그러면은 당연히 무산될 텐데 그러면은 우리 당만 더 똘똘 뭉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좀 그만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10.15 부동산 대책 파장이 시장은 네.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도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의원님 국토위 소속이시죠? 네. 네. 일단 10.15 부동산 대책 점수 몇 점 주시겠습니까?
거의 뭐 F에 가깝습니다. 네, F예요? F입니다. 네. F입니다. F. 네. 왜 F로 평가하십니까? 제가 네 달 만에 이제 이재명 정권이 4달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4달 사이에 어제까지 해서 모두 4번의 정책이 나왔습니다. 한 번에 끝내지 못하고 네. 4번까지 간 거는 자꾸 고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15 정책도 이 서울을 전부 규제 지역으로 묶고 경기도 12곳을 전부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늦어지거나 장애 요소가 발생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어제 대책을 또 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가 28번을 했는데 평균 2달 만에 한 번씩 정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발표 경제학이라고도 했는데 호텔 경제학이라고 말 들어보셨죠? 네. 네, 예약만 하고 이제 했는데도 경제가 돌아간다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선 28번을 하면서 아무것도 플러스 되는 게 없었는데 서울 부동산 아파트 값이 2배로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2달 반에 한 번씩 했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냅니다. 근데 이게 F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이게 피도 눈물도 없는 정책입니다.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의 집값을 잡는 것은 지금 실패했죠. 실패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수가를 보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전세가 씨가 마르고 네. 그리고 월세가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나 강북구 같은 데는 뭐하러 먹습니까? 거기는 2017년도에 묶었다가 풀렸다가 2017년도에 묶었다가 23년도에 다시 풀었는데요. 네네. 거기 월세가 하루 만에 막 30만 원씩 오르고 도봉구가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맹목적인 정책을 통해서 진짜 배 아픈 사람들만 위하는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정말 배고픈 사람들의 주택 복지를 위한 배를 채워주는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라고 불리는 이상경 네. 국토교통부 차관이 유튜브 채널에서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국 이 정권도 결국 위선과 오만으로 무너지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좀 어렵게 돌려서 얘기했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니네도 돈 모아서 사면 되잖아. 뭐가 문제니?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 사다리는 다 치워버렸죠. 네네. 대출 조이고 전세 씨말리고 월세값만 높이고 그리고 본인도 분당 뭐 백현동인가요? 33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의 최대 부동산 정책 수혜자들은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한 70% 정도가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음모론도 나올 만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15 대책을 뭐 계엄 선언, 부동산 계엄 선언이라고까지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 조국 네. 혁신당 비대위원장이 부동산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태도가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비판을 했어요. 국민의힘을 향해서 뭐라고 네, 반론하시겠습니까? 조국 대표는 가분개라는 말을 만들어낸 분이죠. 그 가재, 붕어, 개구리들은 니네끼리 알아서 잘 살고 니네만의 이 복지랑 뭐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데 지금 사실상 부동산 값이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여러 차례 정책 때문에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강남 집값을 잡으려다 보니까 규제 지역을 만들고 그래서 집값이 폭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분당이나 그 과천과 같은 곳은 이제 주간 매매 상승률을 52로 곱하면은 연간 상승률이 되죠. 네. 그래서 1년에 50% 이상이 오를 정도로 그냥 단기간에
망쳐놨습니다. 음. 예, 그래서 그게 풍선 효과로 해갖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멀게는 이제 구리, 인천의 송도 이런 데까지 다 퍼져나가고 하는데, 네. 이런 거를 제1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막아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당의 역할이겠습니까? 우리 조국 혁신당이야말로 그때 짝퉁 여당 지금 이중대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틈만 들지 말고 정말 국민들의 주거 복지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희와 뜻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요, 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했던 2월 달에 잠실 등 토지 허가제 해제를 직격을 했고, 네. 오세훈 시장은 전임 시장의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탓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파트라는 게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18.5년 정도 걸리는데 네.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으로 6년 이상 줄인다고 하는데요. 어제 가장 큰 포인트로 이제 떠올랐던 게 전직 박원순 시장이 정비 구역을 389개인가요? 해제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389개가 더군다나 강북 지역이 훨씬 많아요. 이게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10년 동안 거래 절벽이 생겼는데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책임 공방을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좀 밝혀졌듯이 어제 제가 국토부 주택 토지 실장이 나오셨길래 우리 의원들이 같이 물어봤어요. 네. 도대체 서울시와 이 네 번의 정책에 대해서 너네가 얼마나 협의하고 신중하게 발표를 했느냐 하니까 네. 하루 이틀 전에 서류 보내고 전화로 통보하고 반대 의견을 서울시에서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인 거랍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주 혼내줬습니다. 그딴 식으로 일할 거면은 사퇴하든지 사과를 해라 그래서 사과를 받아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조만간 국토부 장관 면담을 신청해서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당은 오늘까지 부동산 대책 지원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고, 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공급 대책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여당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입법을 하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이번에 135만 호 공급 대책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135만이라는 숫자를 못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그것을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급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갖고 이제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해갖고 그거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등 해갖고 너무 많이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 실수요자가 이제 이 강남과는 다른 지역에 이제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데도 이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죄송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데이터에 따라서 선별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조건들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둘째는 어제 보니까 서울시에서 미리내 주택이라고 신혼부부한테 좋은 조건으로 주택을 제공하려고 그러는데 이번 규제 때문에 많이 장애를 겪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국토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앞뒤 안 보고 그냥 무작위적으로 하지 말고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위해서는 금융이나 세제를 보완해주고 생애 최초 무주택 대출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부는요 지자체하고 공개협의체를 상설화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도시정비법이라든지 주택법이라든지 보안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서로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또 실수요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주택을 제공하는 그런 진실한 정치를 해야지 이것을 정쟁화하거나
본인들이 독점하거나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질문을 좀 해야겠습니다. 어제 네, 이제 민주당 사법개혁안 내용 보셨죠? 네 예. 맞습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의 인사평가 제도를 모두 이제 손보겠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 네,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증원이라든지 대법관 추천 의원제 다양성 확보라든지 법관 평가 제도 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들 편으로 다 몰아넣어갖고요. 네, 자기들 그 입맛에 맞게 평가해갖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 소원에 관련해서는 특히 제가 우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네, 사실 재판 소원을 통해 갖고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사심을 하게 되면은 네,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무죄가 됩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서울 고등법원 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론상으로는 임기 중에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다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실정을 거듭해갖고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재판을 다시 하자라는 의견이 비등할 겁니다. 그러면 재판을 다시 하고 파기환송심의 취지대로라고 그러면은 이제 물러나셔야 되겠죠. 이게 그런 사항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법부를 장악을 해서 이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끝까지 가보자라는 생각이 많은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이제 대법원 사건을 심리를 통해서 대부분 마무리가 되는데 네. 이거 헌법 소원을 통해서 사심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심까지 안 갈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갑니다. 그래서 음, 지금 헌법재판소에 2천여 건이 이제 매년 이게 사건이 쌓이는데 이렇게 네. 사심제로 하면은 6배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음. 그러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대법원의 권한이라든지 이 권위도 추락하고 누구를 위한 사법개혁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음,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는 그 이미 사법개혁 특위 소속인 김기표 의원이 재판 소원 제도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거 네.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저희가 막아내야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는데 네, 다만 지금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게 없고 그냥 무조건 표결로 합니다. 표결로 하면은 저희가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5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그런 입틀막법도 그냥 민주당에서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비슷한 법안이 지난 국회에 나왔는데 막았는데 그거는 여론이 안 좋아서 그렇게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음, 저희는 표결로는 이길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최대한 어필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내서 막아내기 위해서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 중에 이제 강론을 잠깐만 질문을 드리면 이 네, 네, 대법관 증언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이 네. 가장 크게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6명 중에 22명을 본인이 임명하게 된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은 22명을 네. 그렇게 되면은 어, 대법원에 올라가는 재판 중에 이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글쎄요. 그 대법관님들이 헌법과 양심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자기를 임명한 사람의 그런 눈치는 보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를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도 크게 변하는데요. 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글쎄 지금 뭐 저희가 방송법을 반대한 것도 시민단체 무슨 전문가단체 이렇게 해갖고 그분들이
이제 방송국의 대표를 이제 선임하는 이사회나 위원회를 구성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사실 편향성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론 재판식으로 해서 지금 정권에 좀 잘 보이려고 하고 편승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로 하여금 대법관을 추천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과는 뭐 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옹호하는 세력이 대법관을 추천하고 그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그렇게 되면은 재판 결과는 그냥 불문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법사위 국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과 춘천지법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의원이 배우자인 김재우 춘천지방법원장 출석을 해서 나 의원이 이석을 했어요. 네.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까봐라고 말을 하면서 자리를 떴는데 네. 나 의원 말대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해 충돌과 관련된 지적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지적은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석을 하신 걸로 보고요. 그리고 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실 수는 있지만은 그런 오해를 피하는 것이 감사위원과 증인과의 정당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법사위원님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는 본인의 재판이나 주위 사람의 재판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이해관계가 얽힌 분들도 계신데 근데 그분들은 가만히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이해 충돌을 위해서는 서로 회피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해충돌성 위원회 상임 및 간사 선임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의 삼라만상을 모두 다 법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현희 의원이 하셨다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는 그 추미애 김현지 방지법을 저희가 이제 네. 만들려고 하는데요. 네네. 추미애 법사위원장 정말 너무하십니다. 육선 의원이나 되셨는데 국회 관행을 지난 70년의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시고 계시고 우리 국회의원이 발언을 법사위원이 하려고 하는데 271번을 전부 무시해갖고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퇴장시키고요. 그리고 간사 선임을 표결로 막아버리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가 사실 의원들만의 장소는 아닙니다. 국정감사나 이럴 때 필요한 증인을 채택을 해서 불러서 국민들이 필요한 건 물어야죠. 지금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입니다. 저도 운영위 간사를 했지만은 네. 총무비서관이 이 대통령 비서실에 살림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인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직을 바꿨다고 그러면은 본인이 맡았을 때 총무비서관으로 했던 일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회피하고 안 나오는데 저희가 부르려고 했는데 국회 다수결이라고 했고 과반수로 해서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못 나오게 했는데 저희가 김현지 방지법이라고 한 것은 그래 과반은 안 되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라도 감사위원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분의 1만 찬성을 하면은 증인을 채택을 하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데 네. 이것도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무력화하려고 하는데 좀 상식선에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상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인터뷰 끝나면 뒤에 곧바로 민주당 백혜련 위원장 인터뷰가 이어지는데요. 백혜련 네. 위원장께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국정감사에서 법원 행정처장님 말씀하셨습니까? 삼권 분립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정신을 잊지 말고 정말 과속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얏나무 앞에서
가끔 고쳐내지 말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과유불급입니다. 지금 눈에 너무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 국정 혼란이 가속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지고지선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믿지 네. 못하니까 사법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OECD 중에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네.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네.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입법부가 OECD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